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살 수 있느냐? 고. 2009년 저는 22살이었습니다. 북한의 작은 지방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매일 아침 6시 공장 사이렌 소리에 눈을 뜹니다. 구경 방직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늘 터져 있었고 점심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방에 내 식구가 살았습니다. 폐병으로 일 못하시는 아버지, 시장에서 옥수수 파시는 어머니, 14살 남동생, 저녁은 옥수수밥 한 공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2010년 4월 평양에서 시찰단이 왔습니다. 그중 한 명, 준혁, 30 초반 깔끔한 양복, 평양 말씨. 우리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시찰단이 제 작업대를 지나갈 때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일주일 후 퇴근길, 그가 저에게 다가와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은영이라고 답했죠. 매일 저녁 30분씩 만났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출장을 연장했습니다. 6개월 후 평양에 있는 아버지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임신 3개월, 조용히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에서부터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13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준혁 아버지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저 같은 년이 어떻게 감히 당 간부 아들을,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신문, 협박, 회유, 낙태하고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족도 일자리도 보호해주겠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이는 지키겠다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반당 반역 명적 행위로 고발될 수도 있다고. 가족 전체가 산골 탄광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고. 사흘째 되던 날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는 말했습니다. 3일 동안 매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고. 은영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빌었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냐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는 자기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양도, 직장도, 이 모든 게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라고. 혼자서는 저를 지킬 수도 없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고 날 버리겠다는 거냐고. 그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더 중요하고, 평양이 더 중요하고, 내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그는 자기가 비겁한 놈이라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알면서도 날 버리는 거냐고. 그는 낙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돈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시면. 저는 말했습니다. 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나도 사랑했어. 진짜로. 근데 이제 알았어.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틀 후 저는 풀려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병원 가서 수술받고 증명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어머니가 감자밭 가서 감자 좀 캐오라고 하셨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손전등 하나로 감자를 캤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뒤통수에 무언가 부딪혔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면 죽는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산이라고. 중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들이 이겼습니다. 수술 후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보안소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증명서를 가져갔다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겁니다. 사고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빼앗아 간 겁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고. 3년 동안 모은 돈 300위안. 공장 선배에게 쪽지를 받아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국경 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돈은 300위안이 전부라고.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두만강도 못 건넌다고. 하지만 젊고 예쁘니까 중국 가면 팔리겠다고. 저를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싫으면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냐고. 떠나기 전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방. 엄마, 아빠, 동생아, 미, 속으로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 트럭에 탔습니다. 브로커와 3명의 여자. 모두 20대.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말라고. 검문소 지나갈 때까지 숨죽이라고. 트럭 짐칸. 좁은 공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검문이라고. 죽은 듯이 있으라고. 밖에서 검문 군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국경 지역 공사장에 자재 배송한다고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짐칸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자재 더미를 훑었습니다. 영원 같은 침묵. 검문 군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가라고. 1시간 후 또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자재 더미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그때 브로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들. 돈 주고받는 소리. 브로커가 돈을 건넸습니다. 검문 군인이 말했습니다. 검문소 3곳을 더 지나가야 한다고. 브로커가 약속했습니다. 다음 검문소 분들께도 전해드리겠다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틀 후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밤에 강을 건넌다고. 낡은 창고. 창문으로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출발한다고. 달이 없어서 좋다고. 근데 조심해야 한다고. 국경 경비대 교대 시간이 11시 30분이라고. 그 30분 사이에 건너야 한다고. 물 깊이는 허리까지라고. 근데 절대 서서 건너면 안 된다고. 엎드려서 머리만 내놓고. 알겠냐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 강가. 달이 없는 캄캄한 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고. 빨리 가라고. 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4월이었지만 아직 겨울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강바닥을 짚고 머리만 물 위로. 천천히, 조용히 물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서 가던 여자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엎드리라고. 완전히 모두 물속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총소리. 탕. 숨을 참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라고. 빨리 가라고. 물을 헤치며 뛰었습니다. 또 총소리. 탕, 탕.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옆 여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여자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 중국 땅.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시골집. 이틀 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라고. 그 다음에 각자 갈 곳으로 보낼 거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냐고.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너희를 살 사람들한테 간다고. 사흘째, 브로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간다고.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낡은 농가. 70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돈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해라고. 22살이라고. 건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팔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내 마누라라고. 할아버지는 제 할아버지 뻘 나이였습니다. 70대. 저는 22살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집에 갇혔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 첫날 밤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싫다고. 만지지 말라고.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달라고 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때렸습니다. 첫날 밤 저는 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항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 물어뜯고. 하지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만 줬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기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마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줬습니다. 계란 1개, 국 1그릇.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개를 쓰다듬듯이. 그날 밤부터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밭, 청소, 빨래, 밥. 밤이 되면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응하면 밥을 먹었습니다. 거부하면 굶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22살. 하지만 40살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거울을 깼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눈물이 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눈물도 말랐습니다. 2년 반 후 할아버지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술을 마시면 더 심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이 안 됐습니다.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밭에 나가야 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발로 찼습니다. 일어나. 일어났습니다. 일해야 했으니까요. 먹어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3년째 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시체였습니다. (2014년) 초봄 그 애는 흉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돈이 없다고. 할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더 많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 마을 가서 돈 벌어오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돈이라고. 몸이라도 팔아서 벌어오라고.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3년 만에 혼자 밖에 나온 거였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중국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때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짧은 치마, 진한 화장.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작년 겨울 시장에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저 맞냐고.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아, 그때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기억한다고. 고마웠다고. 그때 처음이었다고. 누군가 자기를 사람으로 봐준 게. 미선. 그게 언니 이름이었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은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자기는 미선이라고 했습니다. 3년이나 거기 있었냐고. 어떻게 버텼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팔려왔다고. 미선 언니가 돈을 꺼냈습니다. 은영 씨 도망가야 한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언니 돈인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한국 가려고 모았던 건데 은영 씨가 먼저 가라고. 돈과 쪽지, 브로커 연락처라고 했습니다. 돈은 충분할 거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하냐고. 미선 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익숙해졌다고. 그날 밤 저는 미선 언니와 작별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 꼭 한국으로 오라고. 제가 기다리겠다고.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응, 자기도 곧 가겠다고. 언니가 말했습니다. 은영 씨 살아남으라고. 꼭. 저도 말했습니다. 언니도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14년 6월 미선 언니가 준 돈. 제 손에 쥐어진 마지막 희망.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까지 갈 수 있냐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각오해야 한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미 한 번 죽었으니까요. 중국을 남쪽으로 횡단했습니다. 기차, 버스, 택시. 며칠을 달렸습니다. 기차 안. 다른 탈북자 넷과 함께. 모두 여자. 모두 제 또래.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공안이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짜 신분증. 들키면 북송. 다시 북한으로. 이번엔 정말 죽습니다. 공안이 다가왔습니다. 한 칸, 두 칸. 제 앞 좌석.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안이 말했습니다. 신분증 달라고. 제 차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공안이 받아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신분증을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공안이 말했습니다. 이거 사진이랑 좀 다르다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머리를 잘랐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안이 계속 쳐다봤습니다. 5초, 10초. 영원 같은 시간.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잠깐만이라고 말하더니 무전기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옆좌석 할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심하게. 공안이 할머니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그 틈에 저는 눈물을 짰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공안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저를. 공안이 말했습니다. 가라고.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오줌이 나올 뻔했습니다. 베트남 국경.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한다고. 경찰 천지라고. 건물 사이에 숨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5명이 웅크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브로커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된다고. 경찰이 많다고. 3시간째. 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 우리가 숨은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경찰 2명. 담배를 피우며 걸어왔습니다. 3m, 2m, 1m. 우리 바로 옆에 섰습니다. 담배 연기가 넘어왔습니다. 제 떠리를 털었습니다. 제가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탈북자 많이 잡힌다고. 어제도 6명 잡았다고. 상금이 쏠쏠하다고. 웃었습니다. 계속 서 있었습니다. 5분. 영원 같은 5분. 무전기 소리가 났습니다. 3번 구역 확인하라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멀어졌을 때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쥐난 다리.
하지만 뛰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라고. 뛰었습니다. 10m, 20m.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라고. 발소리. 뛰어왔습니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서라고. 쏜다고. 총소리는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국경선, 철조망, 브로커가 구멍을 찢었습니다. 빨리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명씩 기어갔습니다. 제 차례.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걸렸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살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쳤습니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잡았다고. 발소리. 뛰어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건넜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며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라오스 국경. 산이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걸 넘어야 하냐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10시간 걸린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라오스 군인들이 순찰 돈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숨이 찼습니다. 2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3시간. 앞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못 가겠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라고. 제가 부축했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군인이라고. 엎드리라고.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진흙 속에 불빛이 산을 훑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점점 가까이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일어나라고. 빨리 가자고. 4시간.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맨발. 5시간.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6시간. 더 이상 못 가겠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때렸습니다.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죽을 거냐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7시간. 환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여기서 쉬어라. 아니야, 걸어야 해. 8시간. 다시 불빛. 이번엔 가까웠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엎드리라고. 엎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오스 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발소리.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5m, 4m, 3m. 브로커가 칼을 꺼냈습니다. 싸울 작정이었습니다. 2m. 군인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군인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천둥이 쳤습니다. 엄청난 소리. 군인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그 틈에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기라고. 소리 내지 말라고. 기었습니다. 천천히. 10m, 20m. 군인이 다시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을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바위 뒤. 군인이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빨리 가자고. 9시간. 정상이 보였습니다. 10시간. 넘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틀 후 일어났습니다. 발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어서 피딱지로 뒤덮여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게 메콩강이라고. 작은 나무배. 탔습니다. 한밤중. 달도 없었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 엔진 소리. 순찰선. 빨랐습니다.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엎드리라고.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10m. 불빛이 우리 배를 비췄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순찰선이 우리 옆에 섰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라오스 말로 뭐라고 했습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라오스 말로. 순찰선에서 웃음소리. 온갖 주고받았습니다. 순찰선이 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돈을 다 빼앗겼다고. 다 털렸다고. 하지만 살았습니다.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태국 땅. 밟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이 입을 맞췄습니다. 살았습니다. 진짜로. 경찰서. 저는 어눌한 말로 말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왔다고. 한국 가고 싶다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4년 6월 15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고시원 방 하나, 3평. 하지만 제 방이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창문에 쇠창살이 없었습니다. 처음 슈퍼마켓에 갔을 때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사과, 빨갛고 큰 사과. 북한에서는 간부들이나 먹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슈퍼마켓 한가운데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카페 알바였습니다.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뭐냐고. 점장님이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커피 종류라고. 하나씩 배워보자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메뉴를 다 외웠습니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120만 원.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년 동안 모아도 이렇게 못 모았습니다. 점장님이 말했습니다. 은영 씨 잘했다고. 다음 달부터 정식 직원으로 하겠냐고.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점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은영 씨가 성실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좋다고. 2년이 지났을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대한민국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김은영,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밤에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검정고시 준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북한에서 배운 건 쓸모가 없었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혁명 역사. 누가 그런 걸 묻습니까? 여기서는 수학을, 영어를, 과학을 배웠습니다. 1년 후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3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도서관이었습니다. 무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책이나 읽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책들. 1984 동물농장, 총, 균, 쇠. 읽으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책들. 여기서는 그냥 책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아플 때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돈 걱정 없이.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죽었습니다. 여기서는 치료해줬습니다. 약도 샀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던 것들. 여기서는 편의점에서도 팔았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사형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자유였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은영 자매님, 환영한다고. 처음이었습니다. 자매라고 불리는 게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 탈북자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도 탈북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의 내가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다시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카페의 부점장입니다. 직원 3명을 관리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자가, 그것도 월남자 가족이. 손님들이 옵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은영 씨, 오늘 커피 맛있다고.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미소 짓습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삽니다. 집에 가서 넷플릭스를 봅니다. 남자친구와 통화합니다. 내일 뭐 먹을까? 삼겹살이 어떠냐고. 좋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이 나오면 그걸 먹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선택입니다. 하지만 행복할 때마다 떠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탈북자 가족은 대부분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제가 자유를 선택한 순간 가족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 제 행복이 그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미선 언니,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그건 포기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언니 돈으로 저만 살았습니다. 준혁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했을까요? 아이도 낳았을까요?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 제 뱃속에서 떠나간 아이,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아이. 미안해.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잊고 사는 게 낫지 않느냐고. 잊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나는 가족을 버렸다. 지옥행 열차 1호석 티켓을 예약해둔 사람이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증언이니까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 팔려간 여성들, 국경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야 하니까요. 제가 죽으면 그 이야기도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11년을 살며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를 평생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어요. 미선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여기 있어요. 우리 아이, 엄마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오늘도 카페 문을 엽니다. 손님들이 옵니다. 손님이 주문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달라고. 저는 말합니다. 네, 바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커피를 내립니다. 김이 올라옵니다. 손님에게 건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손님이 미소 짓습니다. 저도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거리.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자유롭게.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을 버리고 살 것인가? 가족과 함께 죽을 것인가?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퇴근합니다.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책을 읽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샤워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넷플릭스를 봅니다. 잠들기 전 오늘도 생각합니다. 가족을, 미선 언니를, 아이를.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잡니다. 내일도 일어나야 하니까요. 내일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